1457년 10월 세조는 명령 하나를 내린다. 노비로 강등시켜라. 대상은 정순왕후, 불과 1년 전까지 조선의 왕비였던 18살 여인이다.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이 이상하다. 다만 노비로 부리지는 마라. 노비인데 노비로 부리지 말라니 이게 무슨 뜻인가? 세조는 왜 이런 애매한 처분을 내렸을까? 그냥 죽이면 끝날 일 아닌가? 단종의 시신을 거둔 엄흥도는 삼족이 멸했다. 사육신은 하루 만에 처형됐다. 순용군은 주민 200명이 죽고 주도에서 사라졌다.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는 무덤까지 파헤쳐졌다. 그런데 단종의 아내는 살려뒀다. 왜일까? 오늘은 세조가 모든 것을 빼앗고도 끝내 죽이지 못한 여자,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든 64년의 기록을 이야기한다. 1455년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다. 12살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왕이 된 것이다. 그때 정순왕후의 나이 15살. 왕비가 된 지 1년 만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다. 처음엔 상왕비로 불렸다. 그러다 의덕왕대비가 됐다. 하지만 이 호칭도 오래가지 못했다. 세조는 단종을 완전히 지우고 싶었다. 왕이었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 흔적 중 하나가 바로 정순왕후였다. 1457년 6월 사육신 사건이 터진다. 단종 복위 계획이 발각된 것이다. 세조는 즉각 움직였다. 성삼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 주동자 6명을 잡아들였다. 국문이 시작됐다. 사흘간 고문이 이어졌다. 세조는 이들에게 물었다. 누가 더 있느냐? 누가 가담했느냐? 하지만 사육신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세조는 더 기다리지 않았다. 하루 만에 처형했다. 거열형이었다. 손과 발, 몸을 소가 찢어 죽이는 형벌이다. 조선시대 최고 중형이었다. 처형은 끝이 아니었다. 가족들도 함께 죽었다. 아버지와 아들, 형제와 조카, 삼족이 멸했다. 여자들은 노비가 됐다. 아내와 딸들이 관비로 끌려갔다. 재산은 몰수됐다. 집은 불탔다.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세조는 철저했다. 단종을 복위하려 한 자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다. 한양에서 사흘을 걸어야 닿는 곳이었다. 단종은 그곳에서 총룡포에 갇혔다.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모래밭이었다. 다리가 없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 없었다. 단종은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다. 17살이었다. 그리고 정순왕에게도 칼날이 들이댔다. 첫째, 왕비 지위를 박탈했다. 의덕왕대비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노산군 부인으로 강등됐다. 왕비에서 군의 부인으로 신분이 곤두박질 쳤다. 둘째, 궁에서 추방했다. 갈 곳이 없었다.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다. 친정은 이미 풍비박산 났으니까. 셋째, 친정을 몰살했다.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는 사육신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 정확히는 연루됐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단종의 장인이라는 게 죄였다. 친척들도 함께 죽었다. 송씨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넷째, 노비로 강등했다. 관비가 됐다. 나라의 노비, 왕비에서 노비로. 이보다 더한 추락이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다섯째 명령이다. 노비나 노비로서 부리지 못하게 하라. 이 명령 하나로 정순왕후의 삶은 달라졌다. 이런 조선의 권력 이야기들이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조는 정순왕후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신분을 만들어냈다. 노비인데 노비가 아닌, 왕비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든 것이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순왕후가 쫓겨난 곳은 동대문 밖 숭인동이었다. 한양 도성 밖이다. 도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청량사 근처에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다. 이곳이 정업원이다. 원래 남편 잃은 후궁들이 여생을 보내던 곳이었다. 궁궐에서 버려진 여인들이 모이는 곳, 왕실에서 완전히 잊힌 여인들이 사는 곳. 정순왕후는 그곳으로 향했다. 18살 여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아니, 새로운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왕실 지원은 완전히 끊겼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다. 시녀 몇 명이 함께 쫓겨났는데 이들이 해야 했던 일은 동량이었다. 대전마마를 모시던 궁녀들이 동대문 밖 마을을 돌며 밥을 얻은 것이다. 상궁이 빈 바가지를 들고 초가집 문을 두드렸다. 양반집 부엌 뒤편에서 식은 밥 한 그릇을 얻어왔다. 처음엔 부끄러웠을 것이다. 궁궐에서 수라를 올리던 손이 이제 밥을 구걸하는 손이 됐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부끄러움보다 배고픔이 앞섰다.
정순왕후 본인도 이랬다. 손에 물을 묻혀야 했다. 천을 빨고 물을 들이는 일이었다. 염색업이다. 명주를 짜서 저고리를 만들고 치마를 만들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그날의 양식이 됐다. 시장에 내다 팔았다. 왕비가 만든 옷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다. 값을 깎는 장사치도 있었고 물건을 둘러만 보곤 보가는 사람도 있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 벌도 팔리지 않았다. 그럴 땐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저녁을 굶어야 했다. 낙산 바위 밑에 샘물이 있었다. 그 물이 좋았다. 천을 빨면 깨끗하게 빠졌다. 얼룩이 잘 지워졌다. 정순왕후는 그 샘물에 명주를 담갔다. 하루 종일 손을 담그고 있으면 손가락이 퉁퉁 불었다. 겨울에는 물이 차가웠다. 손이 트고 피가 났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그 물에 명주를 담그면 자주색이 들었다고 전해진다. 그 샘을 자지동천이라 불렀다. 지금도 창신동에 가면 자지동천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바위가 남아있다. 전설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왕비가 샘물에 천을 빨았다는 것. 그게 조선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세조가 제안을 한다. 집과 식량을 내리겠다고 한 것이다. 세조로서는 나름의 배려였을 것이다. 아니면 양심의 무게를 덜기 위한 제스처였을 수도 있다. 조정 대신들도 권했다. 받으라고. 왕의 은혜를 거절하는 건 예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순왕후는 어떻게 했을까? 거부했다. 끝까지 받지 않았다. 왜였을까? 받는 순간 세조의 시혜를 인정하는 게 된다. 실록에 기록된다. 세조께서 노산군 부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정순왕후는 그 한 줄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을 죽인 자의 동정 따윈 필요 없다. 굶어 죽더라도 그것만은 받지 않겠다. 이게 그녀의 대답이었다. 이 거부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세조의 명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세조가 왕이 된 것을, 단종이 폐위된 것을,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저항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정순왕후를 가엾게 여겼다. 여인들이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줬다. 밤중에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빨래를 가져간다는 핑계로 쌀 한 대를 두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여인은 자기 아이 밥을 덜어서 가져왔다. 어떤 여인은 반찬 하나를 더 만들어서 나눴다.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조용히 도왔다. 하지만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명령이 떨어진다. 정순왕후에게 음식을 주지 마라. 주는 자는 처벌한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문 앞에 음식을 두던 여인들이 사라졌다. 그러자 여인들이 꾀를 낸다. 정업원 근처에 작은 채소 시장을 연 것이다. 남자는 출입할 수 없고 여자들만 드나드는 시장이었다. 무를 팔고 배추를 팔고 파를 팔았다. 채소를 사고 파는 척하면서 몰래 음식을 전달했다. 정업원 시녀가 시장에 나오면 값을 후하게 쳐줬다. 거스름돈에 쌀 몇 홉을 더 얹어줬다. 무 한 단값에 배추까지 덤으로 줬다. 때로는 엿을 한 조각 더 끼워줬다. 이런 식으로 도왔다. 조정이 알아채지 못하게. 이 시장이 청계천 영도교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금남의 채소시장. 권력은 쌀을 주지 말라 명령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여인들이 보여준 위대한 연대였습니다. 1457년 10월 단종이 영월에서 죽는다. 정순왕후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누가 알려줬는지는 기록에 없다. 아마 마을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영월에서 온 행인이었을 수도 있다. 소식을 들은 순간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 비명을 질렀을까? 아니면 조용히 무너졌을까?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 장례에도 가지 못했다. 영월은 너무 멀었다. 게다가 세조의 명령이 있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정순왕후가 영월로 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울고 싶어도 편히 울 수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동대문 밖 산봉우리로 향했다. 가파른 길을 올랐다. 숨이 찼다. 지늘게 젖었다. 나뭇가지에 손이 긁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정상에 섰다. 동쪽을 바라봤다. 영월이 있는 방향이었다. 보이지 않았다. 너무 멀었다. 하지만 그 방향을 바라봤다. 통곡했다. 목이 터져라 울었다. 저녁에도 올랐다. 해가 지기 전에 똑같은 자리에 섰다. 똑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똑같이 울었다. 이 봉우리가 동망봉이다. 동쪽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의 곡소리가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다고 한다. 마을 여인들도 함께 울었다. 땅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치며 같이 곡을 했다고 전해진다. 처음엔 몇몇 여인이었다. 그러다 점점 늘어났다. 정순왕후가 동망봉에 오른 시간이 되면 마을 여인들도 집 앞에 나와 섰다.
함께 울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다. 조정이 알까 두려웠으니까. 하지만 마음으로 울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일주일, 한 달, 1년 멈추지 않았다. 비가 와도 갔다. 눈이 와도 갔다. 아파도 갔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훗날 영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동망봉이라는 글씨를 써서 바위에 새기게 했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그 바위는 채석장으로 쓰이다 깨졌다. 지금은 그 자리에 동망정이라는 정자만 남아있다. 여기서 세조의 계산이 드러난다. 그는 정순왕후를 죽이지 않았다. 명분이 없었다. 정순왕후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복위운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저 단종의 아내였을 뿐이다. 죄가 없었다. 죄 없는 여자를 죽이면 명분이 무너진다. 세조는 명분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도 명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 조카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올랐다고 했다. 그런 세조가 아무 죄 없는를 죽인다? 명분이 서지 않았다. 게다가 여자는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없었다. 조선시대에 여자는 군대를 동원할 수 없었다.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었다. 신하들을 규합할 수도 없었다. 정승왕후가 아무리 원한을 품어도 세조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했다. 세조 입장에서 굳이 죽일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살려두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 죽이면 끝이다. 하지만 살려두면 어떻게 될까? 왕비였던 여자가 동대문 밖 초가집에서 염색노동으로 연명한다. 매일 산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운다. 이게 반복된다. 굴욕이 일상이 된다. 세조는 이걸 원했던 것이다. 죽음은 한 번이지만 이런 삶은 매일 반복되니까. 죽음보다 더 긴 처벌이니까. 세조가 단종을 죽인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악몽이 시작됐다.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다. 세조는 분노해서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바다에 버리라고 명령한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 조선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온몸에 종기가 번졌다. 명주 적삼이 피로 범벅될 정도였다. 온양 온천까지 행차했고 오대산 상원사까지 찾아갔다. 1460년에는 맏아들 의경세자가 20살에 요절한다. 민간에서는 수군거렸다. 단종의 저주다. 세조는 말년에 불교에 깊이 귀의했다. 유교 국가의 왕치고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1468년 세조가 죽는다. 단종을 죽인 지 11년 만이었다. 52세였다. 그런데 정순왕후의 삶은 계속된다. 예종이 즉위한다. 세조의 둘째 아들이다. 맏아들 의경세자가 일찍 죽었으니 동생이 왕위에 오른 것이다. 예종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 20세였다. 성종이 즉위한다. 예종의 조카다.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있던 소년이었다. 하지만 예종이 후사 없이 죽자 왕이 됐다. 13세였다. 성종은 25년을 재위한다. 그 사이 정순왕후는 동대문 밖에서 여전히 염잠기 일을 했다. 명주를 짠다. 옷을 만들어 팔았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망봉에 올랐다. 세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기뻤을까? 슬펐을까? 아니면 아무 감정도 없었을까?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다. 그녀는 동망봉에 오르는 걸 멈추지 않았다. 세조가 죽었어도, 예종이 즉위했어도, 성종이 왕이 됐어도 여전히 매일 아침 저녁 산에 올랐다. 영월을 바라봤다. 울었다. 30년이 지났다. 정순왕후의 나이 48세가 됐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 허리가 굽기 시작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졌다. 평생 물에 담가 일한 흔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염색 일을 했다. 여전히 동망봉에 올랐다. 40년이 지났다. 58세가 됐다. 이제 혼자서는 산에 오르기 힘들어졌다. 시녀가 부축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올랐다. 숨이 가빠졌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50년이 지났다. 68세가 됐다.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다. 세조의 증손자였다. 연산군은 폭정을 펼친다. 갑자사화와 무오사화가 일어난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선비들이 죽고 대신들이 죽었다. 연산군의 윤씨도 사사됐다. 궁궐에서 기생들이 춤을 췄다. 백성들이 굶주렸다. 정순왕후는 이 모든 걸 지켜봤다. 세조의 증손자가 저지르는 일들을, 세조가 시작한 피가 계속 흐르는 모습을. 60년이 지났다. 78세가 됐다. 연산군이 폐위됐다. 중종반정이 일어난 것이다. 중종이 즉위한다. 성종의 둘째 아들이다.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다. 정순왕후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여전히 정업원에 살았다. 여전히 동망봉에 올랐다. 이제는 시녀 둘이 부축해야 겨우 올라갈 수 있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눈이 침침해졌다. 영월 방향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방향을 바라봤다. 목소리가 예전만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울었다.
남편을 죽인 세조, 그 아들 예종, 손자 성종, 증손자 연산군, 또 다른 증손자 중종, 5명의 왕을 지켜본 것이다. 모두 세조의 후손들이었다. 남편을 죽인 자의 핏줄이 왕위를 이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다. 복권은 없었다. 궁에 들어가는 일도 없었다. 왕실에서 예우하는 일도 없었다. 그저 동대문 밖에서 살았다. 82세가 될 때까지.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난다. 82세였다. 15세에 왕비가 됐고 16세에 쫓겨났고 18세에 남편을 잃었고 82세에 죽었다. 64년을 홀로 살았다. 64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망봉에 올랐다. 23,360번 하루도 빠짐없이 영호를 바라봤다. 장례는 대군 부인의 격으로 치러졌다. 경기도 양주, 지금의 남양주 사릉리에 묻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단종의 무덤은 강원도 영월에 있다. 정순왕후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다. 죽어서도 함께 묻히지 못한 것이다. 전설이 하나 있다. 정순왕후 무덤 뒤 소나무들이 모두 동쪽 영월 방향으로 기울어 자란다고. 죽어서도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다. 정순왕후가 죽고 177년이 흐른다. 1698년 숙종이 명령한다. 단종을 복위시켜라. 노산군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단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진다. 무덤도 장릉이라는 왕릉으로 격상된다. 정순왕후도 함께 복권된다. 군부인이 아니라 정순왕후라는 시호를 받는다. 종묘 영령전에 신이가 모셔진다. 무덤 이름도 바뀐다. 사릉,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의미다.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이었다. 정순왕후가 죽은 지 177년 만이었다. 세조는 모든 것을 빼앗았다. 남편, 왕비 지위, 친정 가족, 궁궐, 신분. 하지만 빼앗지 못한 게 하나 있다. 시간이다. 정순왕후는 시간을 가졌다. 64년이라는 시간, 세조보다 53년을 더 산 것이다. 세조가 준 집과 음식을 받지 않았다. 매일 동망봉에 올라 영호를 바라보며 울었다. 82세까지 버텼다. 그렇게 그녀는 한 번도 굽히지 않았다. 권력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죽일 수 있다. 빼앗을 수 있다. 강등시킬 수 있다. 추방할 수 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세조는 단종을 죽였다. 단종의 무덤까지 격하시켰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억했다. 정순왕후가 매일 동망봉에 오르는 모습을, 영호를 바라보며 우는 모습을. 이 기억이 177년을 버텼다. 그리고 복권으로 이어졌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길 바랍니다. 정순왕후의 무덤, 사릉.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64년간 그리워했다. 그리고 177년 후 역사가 그녀를 기억했다. 세조는 단종을 죽였다. 하지만 단종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64년 동안 살아서 계속 말한 사람이 있었다. 정순왕후였다.